집으로 가던 길이었다. 퇴근 시간이 조금 지난 저녁이었고 길에는 아직 사람들이 꽤 남아 있었다. 그때 갑자기 앞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렸다. 누군가 쓰러졌다는 말이 들렸고 사람들 발걸음이 동시에 멈췄다. 바닥에 한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었다. 몸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고 숨소리가 이상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입가에 거품이 보였다. 그 순간 주변 공기가 확 달라졌다. 사람들이 한 발씩 뒤로 물러났다. 누군가는 얼굴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로 119를 누르면서도 가까이 오지 않았다. 혹시 전염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들렸고 잘못 건드리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느껴졌다. 그때였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할아버지 옆에 서 있었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고 주변을 계속 살폈다. 누군가 그에게 가족이냐고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는 무릎을 꿇지 않았다. 바닥에 손도 대지 않았다. 119는 불렀다고 말했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때 결정을 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사연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다. 그럼 그날의 이야기를 이어가겠다. 할아버지는 점점 숨이 가빠 보였다. 가슴이 제대로 오르내리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이미 손을 뗀 분위기였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외투를 벗어 바닥에 깔았다.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괜히 나섰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할아버지의 어깨를 흔들며 불렀다. 반응은 없었다. 호흡을 확인했지만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바로 가슴 압박을 시작했다. 리듬을 잃지 않으려고 숫자를 세며 눌렀다. 손바닥 아래로 전해지는 감각이 분명했다. 몇 차례 압박을 하고 나자 입가의 거품이 더 뚜렷해졌다. 그 순간 다시 사람들이 뒤로 물러났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아예 등을 돌렸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고개를 젖히고 입안을 확인한 뒤 숨을 불어넣었다. 인공호흡이었다. 숨을 불어넣는 순간 주변에서 작게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 말라는 말도 들렸고 위험하다는 말도 들렸다. 하지만 나는 손을 떼지 않았다. 다시 가슴을 누르고 다시 숨을 불어넣었다. 그 시간은 길게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몇 분이었을 것이다. 팔이 점점 무거워졌고 숨도 가빠졌다. 그런데도 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는 몇 걸음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전화기를 쥔 채로 계속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그는 끝내 바닥에 앉지 않았다. 잠시 뒤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구급대가 도착했고 나는 그제야 손을 뗐다. 구급대원들이 할아버지를 옮기며 내게 물었다. 언제부터 쓰러져 있었는지, 무슨 처치를 했는지. 나는 짧게 대답했다.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했다고 말했다. 구급대원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하셨다고. 아주 중요한 시간을 벌었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구급차가 떠난 뒤에도 사람들은 쉽게 흩어지지 않았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로 눈치를 보며 자리를 떴다. 정장을 입은 남자는 그제야 내 쪽으로 다가왔다.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바쁘다는 말만 남기고 떠났다. 그날 밤 나는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다. 보호자가 아니라면 보통 오지 않는 전화였다. 할아버지가 위급한 상황을 넘겼고 누가 응급처치를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나는 병원으로 갔다.
그곳에서 처음 알았다. 그날 길 위에 쓰러져 있던 그 할아버지가 그냥 노인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각자 어떤 선택을 했는지도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구급차가 떠난 뒤에도 그 자리는 한동안 어수선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남기고 흩어졌다. 다들 할 말은 있었지만 책임질 말은 없었다. 나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가방을 다시 집어들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주변을 둘러볼 여유는 생겼다. 아까 그 정장을 입은 남자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부터 누군가와 통화하며 뒤로 물러나더니 상황이 정리되자마자 사라졌다. 그날 밤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응급처치를 한 사람이 맞느냐는 확인 전화였다. 상태가 많이 위중했고 몇 가지를 더 물어봐야 한다고 했다. 나는 병원으로 갔다. 응급실 앞은 늘 그렇듯 분주했고 차분했다. 위급한 상황이 반복되는 공간이라 누군가의 생사쯤은 일상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의사가 나를 불렀다. 도착 당시 심정지 상태였고 초기 대응이 없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고 말했다.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이 결정적이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 말을 듣고서야 다리가 다시 무거워졌다. 잠시 뒤 보호자가 도착했다. 낯이 익은 얼굴이었다. 아까 거리에서 보았던 그 정장을 입은 남자였다. 그는 의사와 짧게 이야기를 나눴다. 목소리는 낮았고 표정은 굳어 있었다. 걱정하는 얼굴이라기보다는 상황을 정리하는 얼굴에 가까웠다. 의사가 말했다. 초동 대응이 정말 중요했다고. 그 자리에 남아준 사람이 있어서 지금 이 상태라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 말에 그 남자는 고개만 끄덕였다. 감사의 말은 없었다. 누가 했느냐는 질문도 없었다. 그는 잠시 전화를 받더니 밖으로 나갔다. 복도를 빠져나가는 뒷모습은 급했고 주변을 살피는 기색도 없었다. 나는 그때 알았다. 그 사람은 아버지를 잃을까 두려운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커질까 걱정하는 사람이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나를 불렀다. 환자가 잠깐 의식을 찾았다고 했다. 말은 어렵지만 사람은 알아보는 상태라고 했다. 병실 문을 열자 산소 마스크를 쓴 할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은 반쯤 떠 있었고 시선은 천천히 움직였다. 나는 이름을 몰랐다. 그저 아까 그분이라고만 불렀다. 그는 내 얼굴을 보더니 눈을 조금 더 크게 떴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나는 간호사를 불렀다. 간호사는 지금은 무리하게 말하지 않는 게 좋다고 했다. 그때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조금 움직였다. 내 손목을 살짝 잡았다. 힘은 거의 없었지만 분명한 움직임이었다.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다고. 그 말 하나를 하고 다시 눈을 감았다. 그날 그 병실에는 가족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피가 섞인 사람은 이미 떠난 뒤였다. 나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의사가 나중에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병원에서 연락하겠다고도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손에서 아직도 차가운 공기감이 느껴졌다. 거품이 묻던 입가, 가슴을 눌렀던 감각, 숨을 불어넣던 순간 그 장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병원이 아니라 비서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었다. 환자 상태가 조금 안정됐고
잠시 뵙고 싶다는 전화를 전해달라는 말이었다. 그제야 나는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다. 단순한 보호자라기엔 말투가 지나치게 정중했고 일정과 장소를 말하는 방식도 평범하지 않았다. 약속 장소는 병원이 아니라 조용한 상담실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들었다. 그날 쓰러졌던 그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아까 병실에서 아무 말 없이 떠났던 그 남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하지만 그 이야기는 그날 다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판단은 아직 병상에 누운 그 사람이 직접 내려야 할 일이었기 때문이다. 상담실은 병원 안쪽에 있었다. 응급실처럼 분주하지도 않았고 병실처럼 조용하지도 않았다. 중간쯤 되는 공간이었다. 잠시 기다리자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들어왔다. 상태 설명을 간단히 했다.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쓰러졌던 순간의 상황이 회복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그리고 그때 누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환자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곧이어 문이 열렸고 휠체어가 들어왔다. 산소줄을 단 채 담요를 덮은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분명했다. 사람을 구분해서 보는 눈이었다. 그는 나를 보자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그날 거리에서 눈을 마주쳤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나는 그제야 실감했다. 의사는 자리를 비켰고 간호사도 문을 닫고 나갔다. 상담실에는 나와 할아버지,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만 남았다. 그 남자는 병실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할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비서는 짧게 설명했다. 아들은 말이 없었다. 의자를 끌어당기지도 않았고 가까이 오지도 않았다. 그저 벽 쪽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상황을 지켜봤다.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날 사람들이 왜 다 물러났는지 알겠더라. 목소리는 낮았지만 말은 또렷했다. 입에 거품이 있었고 숨이 끊어질 것 같았으니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 쪽을 바라봤다. 아들은 시선을 피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 자리에 남은 사람이 있었지. 할아버지는 다시 나를 봤다. 왜 그랬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나는 짧게 말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그는 그 대답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미소를 짓지도 않았다. 대신 다시 물었다. 입에 거품이 있었는데도 왜 인공호흡까지 했는지. 그 질문에 상담실 공기가 조금 더 무거워졌다. 아들은 그제야 몸을 움직였다.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고. 이제 상황은 정리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손을 들었다. 아들을 향한 손짓은 멈추라는 의미였다. 나는 사실대로 말했다. 사람들이 다 물러났고 그 순간에는 그만두면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잘못될까봐 무서웠지만 그보다 아무도 하지 않는 게 더 무섭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 말이 끝나자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그 시간 동안 아들은 계속 시계를 확인했다. 전화가 울리자 잠시 나가서 받아도 되겠냐고 물었다.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계속 보고 있었다. 아들은 대답이 없자 상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할아버지는 입을 열었다. 그날 내 옆에는 아들이 있었고 내 앞에는 당신이 있었소. 그 말은 칭찬도 아니었고 감사도 아니었다. 그냥 사실을 정리하는 말처럼 들렸다. 할아버지는 다시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나는 평생 사람을 써왔소. 숫자보다 사람을 봐야 한다는 것도 일찍 배웠고, 그런데 막상 죽을 뻔한 순간에는 피가 섞인 사람보다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앞에 있더군. 그는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래서 이제부터 확인하려고 하오. 무엇을 확인하느냐는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얼굴이었다. 그날 상담실에서 나왔을 때 비서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다만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연락처만 부탁했다. 아들은 끝내 다시 들어오지 않았다. 며칠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상태가 더 안정됐고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말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번에는 병원이 아닌 회사 쪽에서 전화가 왔다. 그제야 나는 알게 됐다. 그날 길 위에 쓰러져 있던 사람이 그냥 노인이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누군가의 인생뿐 아니라 한 기업의 방향까지 바꾸게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이다. 병실로 옮긴 뒤에도 할아버지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의료진은 회복이 빠르다고 했지만 몸보다 정신이 먼저 깨어있는 상태였다. 병원에 머무는 동안 면회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됐다. 가족이라 해도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없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아들은 병실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하루에 한 번 아주 짧게 들러 의사에게 상태만 확인하고는 곧바로 자리를 떴다. 그는 늘 전화를 들고 있었고 통화가 끝나면 바쁘다는 말을 남겼다. 잠깐 서 있다가 이만 가보겠다고 말하고 나갔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다. 붙잡지도 않았고 부르지도 않았다. 그저 확인하는 사람의 눈으로 보고 있을 뿐이었다. 며칠 뒤 나는 다시 병원으로 불려갔다. 이번에는 상담실이 아니라 병실이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었고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또렷했다. 내가 들어서자 그는 손짓으로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시오. 그 말 한마디에 이 자리가 가볍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그날 사람들이 왜 물러났는지 다 이해한다고 했다. 입에 거품이 있고 숨이 끊어지는 상황에서 다가가기 어려운 게 당연하다고도 했다. 그러고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멀리 서 있던 사람이 누군지는 더 분명히 보였다고 했다. 그 말이 끝나자 병실 안 공기가 조금 더 무거워졌다. 그는 아들 이야기를 꺼냈다. 직접적인 비난은 없었다. 다만 사실만 나열했다. 그 자리에 있었고 119도 불렀고 하지만 손을 대지는 않았다는 것. 그 순간 할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야기가 이미 절반은 끝났다는 걸 느꼈다. 할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몇 가지를 지시했다. 병원 일정, 면회 순서, 의사와의 대화, 모든 걸 비서를 통해 정리하게 했다. 그리고
아들이 병실에 들어오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아들은 눈치를 챘는지 전보다 자주 연락을 했다. 상태는 어떠신지, 필요한 건 없는지, 형식적인 말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전화들을 직접 받지 않았다. 비서를 통해 전달만 받았다. 그 변화는 작아 보였지만 분명한 선이었다. 나는 그 선을 굳이 설명받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다. 며칠 뒤 병원 내 작은 회의실에서 의사와 비서 그리고 할아버지가 다시 만났다. 나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오라고 했다. 그날 의사는 회복 상태를 설명했고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회사 이야기였다. 그 말이 나오자 의사는 자리를 비켰고 문이 닫혔다.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말했다. 사람은 위기에서 본 모습이 나온다고 했다. 자신은 그날 죽을 뻔했고 그 순간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군지 확실히 봤다고 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기준으로 정리하겠다고 했다. 그 말에는 감정이 없었다. 분노도 섭섭함도 없었다. 그저 결정만 있었다. 아들은 그날 이후로 병원에 오지 않았다. 대신 회사 쪽에서 움직임이 시작됐다. 임원 일정이 바뀌었고 회의가 연기됐고 몇몇 결정이 보류됐다. 나는 그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접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나를 보며 말했다. 당신을 부른 건 보답하려는 게 아니오. 그 말은 의외였다. 그는 이야기를 이었다. 당신은 그날 내 생명을 살렸고 나는 그날 사람을 다시 봤소. 그래서 당신이 그 장면을 끝까지 증언해줬으면 좋겠소. 무엇을 증언하느냐는 질문은 필요 없었다. 누가 남았고 누가 물러났는지 그 사실 하나면 충분했다. 그날 병실을 나서며 나는 알았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돈이나 감사의 문제가 아니라 선을 넘은 사람과 넘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과정이라는 걸. 그리고 그 선은 이미 그어져 있었다. 병원에서의 변화는 회사로 그대로 이어졌다. 눈에 띄는 발표는 없었고 공식적인 문장도 없었다. 대신 작은 일정들이 하나씩 바뀌기 시작했다. 회의 시간이 조정됐고 보고 순서가 달라졌으며 결제 라인이 조용히 수정됐다. 그 변화는 소리 없이 진행됐지만 회사 안에서는 금방 느껴졌다. 사람들은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묻지 않았다. 대신 누구 이름이 빠졌는지를 먼저 확인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빠진 이름은 그날 병원 복도에서 전화만 하던 그 사람이었다. 아들은 아침 회의에 불리지 않았다. 이전에는 늘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자리가 비어 있었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봤다.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고 아무도 대신 설명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회사 내부 공지가 하나 돌았다. 경영 효율화라는 표현이 들어 있었고 역할 재조정이라는 문장이 덧붙어 있었다. 이름은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았다. 누구를 향한 문장인지. 아들은 그 공지를 보고 곧바로 병원으로 왔다. 그동안 거의 오지 않던 병실에 그날은 서둘러 들어왔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서류를 보고 있었다. 비서는 방 한쪽에 서 있었고 의료진은 이미 나간 뒤였다. 아들은 말을 꺼내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다. 표정에는 당황과 불만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 무슨 일인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었다. 서류를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다. 설명은 이미 끝났다고 했다. 아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한 걸음 다가왔다. 그날 일 때문이라면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상황이 급박했고 전문가가 오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그 말을 끊지 않았다. 끝까지 듣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그날 전문가는 오지 않았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내 앞에 있었소. 그 말에 아들은 말을 잃었다.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회사는 위기에서 판단하는 곳이라고 했다. 문제가 없을 때는 누구나 말이 많고 책임도 쉽게 말한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남는지가 모든 걸 정한다고 했다. 아들은 다시 변명하려 했지만 할아버지는 손을 들었다. 그날 당신은 내 옆에 있었고 당신은 물러났소. 그 말은 비난이 아니었다. 사실을 정리하는 말이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의 자리는 점점 줄어들었다. 회의에서 빠졌고 결정에서 제외됐으며 보고 대상에서도 사라졌다. 사람들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저 결과를 받아들였다. 며칠 뒤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다. 조직 개편이라는 제목 아래 몇몇 임원의 역할이 제정이 됐다. 그 안에는 아들의 이름도 포함돼 있었다. 중요한 역할이 아닌 형식적인 직함으로 바뀌어 있었다. 사실상 경영에서 물러난 것이었다. 아들은 그날 회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사무실 불도 켜지지 않았고 비서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손주가 불렸다. 그동안 조용히 일만 하던 사람이었다. 회의에서 발언을 많이 하지 않았고 앞에 나서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그는 회의실에 앉아 처음으로 발언을 했다. 그 발언은 길지 않았고 꾸밈도 없었다. 상황을 정리했고 방향을 말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그제야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날 이후 회사 안에서는 하나의 말이 돌았다. 기준이 바뀌었다는 말이었다. 그 기준은 성과도 혈연도 아니었다. 위기에서 누가 남았는지였다. 나는 그 소식을 병실에서 들었다. 할아버지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짧게 말했다. 사람은 한 번만 보면 된다고. 손주가 병원으로 왔다는 연락은 그날 오후에 받았다. 회사에서 바로 올라왔다고 했다. 정장 차림은 깔끔했지만 급히 움직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병실 문을 열자 할아버지는 창가 쪽을 보고 있었다. 몸은 아직 회복 중이었지만 자세는 전보다 훨씬 단정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손주는 조용히 인사했다. 말은 짧았고 고개를 깊이 숙이지도 않았다. 과장된 태도는 없었다. 할아버지는 손주에게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라는 말은 없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병실 안에는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들렸다. 먼저 말을 꺼낸 쪽은
손주였다. 상태는 좀 어떠신지 무리하지 말라는 말로 시작했다. 회사 이야기는 그 뒤에 나왔다. 할아버지는 그 말을 끊지 않았다. 다 듣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회사 얘기를 하려고 부른 건 아니라고 했다. 오늘은 사람 이야기를 하자고 했다. 손주는 자세를 바로 했다. 그날 내가 어디 있었는지 알고 있느냐고 할아버지는 물었다. 손주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사실대로 말했다. 회의 중이었고 연락을 받고 바로 나왔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병원이었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다음 질문은 예상과 달랐다. 그럼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누가 남았는지는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손주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내 이름을 말했다. 그 사람은 끝까지 남아 있었다고 들었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그 말에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다만 다시 물었다. 왜 그 사람이 남았다고 생각하느냐고. 손주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책임감이 있어서 그랬을 것 같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그 대답에 고개를 저었다. 책임감이라는 말은 쉽다고 했다. 사람들은 책임이라는 단어를 입으로는 잘 쓰지만 막상 손을 더럽혀야 할 때는 뒤로 물러난다고 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그날 입에 거품이 있었고 사람들이 다 물러났을 때 남았다는 건 책임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했다. 그 선택은 배운 것도 준비된 것도 아닌 그 순간에 자기 몸을 던질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손주는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손주를 바라보며 다시 물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남았을 것 같으냐고. 손주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눈을 잠시 내렸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확신할 수는 없다고 했다. 무서웠을 것 같고 주변을 먼저 봤을 것 같다고 했다. 그 대답에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래서 부른 거라고 했다. 확신하는 사람보다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을 더 믿을 때가 있다고 했다. 자기가 무엇을 못하는지 아는 사람은 판단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날 이후 회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변할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변화의 기준은 성과도 실적도 아니라고 했다. 사람을 보는 기준이라고 했다. 손주는 그 말을 메모하지 않았다. 고개만 끄덕였다. 할아버지는 이어서 내 이야기를 꺼냈다. 그 사람은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고 회사 사람도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그날 가장 중요한 일을 했다고 했다. 그 말을 하며 할아버지는 나를 바라봤다. 당신을 이 자리에 계속 부른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분명하게 말했다. 이 집안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사람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내가 이어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한다고 했다. 손주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날 병실을 나설 때 손주는 나를 향해 짧게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다. 약속도 없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한 것이 하나 있었다. 그날
길 위에서 남아 있었던 선택이 이제 다른 자리에서도 기준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 그 기준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손주가 병실을 다녀간 뒤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다. 말이 줄어든 대신 움직임이 빨라졌다. 비서의 출입이 잦아졌고 서류가 오갔으며 병실 안에서 나누는 대화의 성격도 바뀌었다. 치료 일정이나 회복 상태가 아니라 그 이유를 전제로 한 이야기들이었다. 나는 그 변화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 불려갔다. 이유는 분명했다. 할아버지는 그날의 장면을 말이 아닌 사람으로 기억하고 싶어 했다. 며칠 뒤 병원 근처 조용한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다. 병실과는 달리 의자 수가 늘어났고 탁자 위에는 물과 서류가 준비돼 있었다. 그 자리에 손주도 와 있었다. 정장은 단정했고 표정은 차분했다. 이전보다 조금 더 무거워 보였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부른 건 감사 인사를 하려는 자리가 아니라고 했다. 그 말에 공기가 바로 정리됐다. 그는 내가 그날 했던 행동을 다시 꺼냈다.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사람들이 물러난 상황, 그리고 끝까지 남았다는 사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그랬는지를 묻지 않았다. 대신 그 행동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손주는 그 말을 듣고 시선을 나에게 옮겼다. 그 눈빛에는 부담도 호기심도 없었다. 그저 같은 기준을 보는 사람의 시선이었다.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자신이 만든 회사와 지금의 가문은 이미 충분히 크다고 했다. 돈도 자산도 더 늘릴 필요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사람이 부족하다고 했다. 위기에서 남을 수 있는 사람, 손을 더럽힐 수 있는 사람, 책임을 설명으로 넘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집안에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했다. 그래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새로 연결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말이 어디로 향하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묻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에게 제안을 하나 하겠다고. 그 제안은 돈도 아니고 직위도 아니라고 했다. 그는 손주 쪽을 한번 보고 다시 나를 봤다. 이 집안과 관계를 맺을 의향이 있는지 묻겠다고 했다. 그 말은 갑작스럽지 않았다. 이미 여러 번 돌아온 말들이 그 지점으로 모여 있었기 때문이다. 손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자리를 바로 앉았다. 할아버지는 서둘지 않겠다고 했다. 대답을 강요하지도 않겠다고 했다. 이 제안은 보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날 당신이 한 행동을 값으로 치르려는 게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그 행동 이후에도 같은 기준으로 살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거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가장 중요한 말을 덧붙였다. 이 제안은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한 게 아니라 가문을 정리하기 위한 거라고 했다.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리 중이고 맞는 사람과만 이어갈 거라고 했다. 그 말은 아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이도 충분히 명확했다. 회의실 안에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손주는 내 쪽을 보지 않았다.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에는 기대도 확신도 없었다. 그저 결정이 내려지면 그에 맞게 움직이겠다는 태도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사람에게 즉답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다. 회의실을 나서며 손주는 나에게 말했다. 부담이 될 필요는 없다고. 이건 누군가를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같은 기준을 확인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 말에는 개인적인 감정이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믿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병원에 덜 불려갔다. 대신 연락은 계속 왔다. 서두르지 않는 연락, 결정을 재촉하지 않는 말들, 그 모든 과정이 하나의 시험처럼 느껴졌지만 누군가를 밀어붙이는 방식은 아니었다. 며칠 뒤 할아버지는 다시 나를 불렀다. 이번에는 병실이 아니라 집무실이었다.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그날 길 위에서 사람들이 물러났을 때 당신이 남았던 이유가 지금도 변하지 않았는지를 말이다. 그 질문이 이 이야기의 끝을 어디로 데려갈지는 이제 8부에서 마무리된다. 집무실은 병실과 달랐다. 의료기기 소리도 없고 하얀 커튼도 없었다. 대신 정리된 서류와 차분한 공기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창가 쪽에 앉아 있었다. 병원에 있을 때보다 표정이 훨씬 또렷해 보였다.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날 손주도 함께 있었다. 말없이 서 있었고 필요 이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 모습 자체가 이미 선택의 결과처럼 보였다. 할아버지는 나를 보며 말했다. 그날의 이유를 다시 묻지는 않겠다고 했다. 이미 들었고 이미 충분하다고 했다. 대신 지금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겠다고 했다.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설명은 필요 없었다. 할아버지는 잠시 서류를 정리하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자신은 평생 회사를 키웠지만 가문을 키운 적은 없었다고 했다. 피로 이어진 관계는 언제든 갈라질 수 있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알았다고 했다. 그날 자기 옆에 있던 아들은 자기 자식이었고 앞에 있던 나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남아 있었던 건 혈연이 아니라 사람이었다고 했다. 그래서 이 집안을 다시 잇기로 했다고 했다. 그 말은 아들을 버리겠다는 선언이 아니었다. 다만 기준을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었다. 아들은 이미 회사에서 완전히 물러난 상태였다. 명함도 직함도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지도 않았고 기사를 내지도 않았다. 그저 자연스럽게 자리가 사라졌을 뿐이었다. 손주는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 갑작스러운 승계도 아니었고 파격적인 발표도 없었다. 이미 사람들이 체감하고 있던 변화였다. 할아버지는 그 모든 정리를 아주 조용히 마무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말했다. 이제 이 집안에 남을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 말은 결혼이라는 단어로 포장되지 않았다. 동정도 보상도 아니었다. 그저 같은 순간에 남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이어지자는 제안이었다. 손주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를 보지도 않았고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다. 그 태도가 오히려 더 분명했다. 나는 잠시 시간을 달라고 했다. 그 선택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그 요청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다. 서두르지 말라고 했다. 그날도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며칠 뒤 나는 다시 그 집무실을 찾았다. 이번에는 말이 길지 않았다. 나는 같이 남겠다고 말했다. 그 대답에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갑자기 화려해지지 않았다. 기사가 나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않았다. 다만 내가 서는 자리가 달라졌다. 누군가가 쓰러졌을 때 피하지 않는 자리, 책임을 설명으로 넘기지 않는 자리, 결정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는 자리였다. 결혼식은 아주 조용히 치러졌다. 많은 사람을 부르지도 않았고 축하를 크게 받지도 않았다. 할아버지는 그날 가장 뒤쪽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표정 하나로 모든 이야기가 끝났다. 사람들은 나중에야 이 이야기를 알게 됐다. 길에서 쓰러진 노인을 살렸고 그 노인이 재벌 총수였다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단순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건 전부가 아니었다. 이 이야기는 돈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였다. 모두가 물러났을 때 남았던 사람, 그리고 그 선택을 끝까지 이어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지금도 나는 그날을 떠올린다. 거품이 묻어있던 입가, 뒤로 물러나던 사람들, 그리고 손을 떼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그 순간을 말이다. 인생은 결국 그 순간의 선택으로 방향이 정해진다. 그날 남았던 사람들은 끝까지 남았다. 그리고 그게 이 이야기의 전부다.